그래서 이제 ACS 치료에 있어서 언맷 클리니컬 니즈를 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으로는 분당 서울대병원의 최인호 선생님, 연대 세브란스병원의 김병국 선생님, 그리고 인하대병원의 우성일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최인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5개의 렉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넷 니드에 관한 데이터를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스케줄이 약간 바뀌어서 첫 번째는 강원대원의 김용훈 선생님께서 Optimal Timing of Invasive Strategy in Non-ST Elevation ACS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용훈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해 주신 좌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원대 김용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Non-ST Elevation ACS 환자한테서 Invasive Strategy Optimal Timing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스테미와 non-STEM의 비교, 도어 투 발론 타임, 심텀 투 도어 타임, 토럴 스킴 타임, 썸머리 마이 오피니언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ST 엘리베이션의 유무에 따라서 스테미와 non-STEM에 나누지만 이 두 개의 MI는 발라로 플래그의 럽처 이루어진에 의한 트롬보스 포메이션이나 커먼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트롬보스 포메이션이 플로우 리미테이션을 컴플리트하게 obstruction 시킬 때 우리가 스테미 또는 incomplete, transient obstruction 시킬 때 우리가 non-ST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스테미가 완전히 non-STEM이가 다른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고 스테미와 non-STEM이가 아이덴티컬 트윈은 아니더라도 똑같이 위험하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스테미는 카디오제닉 샥 환자가 많아서 이는 하스피탈 모텔리티가 높은 걸로 되어 있고 non-STEM이는 코모비티가 증가되어 있고 가이드라인 디렉티드 메디컬 테라피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롱텀 모텔리티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카미르 데이터를 가지고 라스 이비터를 치료받은 스테미와 non-STEM이를 2년 아웃컷 비교해봤는데 non-STEM이가 스테미에 비해서 올코즈 데스나 카덱 데스가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유사하게 뉴 제너레이션 드러기르팅 스탠을 시술받은 환자를 CKD 유무에 따라서 스테미와 non-STEM 비교해봤는데 여기에서 특히 CKD 환자를 6개월 전 이후로 나눠서 볼 때에 6개월 이전에는 스테미와 non-STEM이 아웃컴이 큰 차이가 없었고 6개월에서 2년 사이에서는 non-STEM이가 스테미에 비해서 올코스 데스, 난카덱 데스, 올코스 데스 MI가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AMI에서 예후를 결정할 수 있는 팩터로는 도어 투 발론 타임 또는 심텀 투 도어 타임, 토럴 이스케믹 타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어 투 발론 타임을 보겠습니다. SLBC MI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PCI 개념으로 120분, 90분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모텔리티 감소시키고 미케닉 컴플리케이션을 낮추고 하트 페일리어 빈도를 낮추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는 프라이머리 PCI 타임을 60분 이하로 낮추는 게 좋을 것 같다. 또한 60분 미만이 모텔리티 인디펜던트 프리딕트가 된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보다 최근에는 도어톤 발론 타임이 가지고 있는 베네피셜 이펙트가 거의 어퍼 리미트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페인 투 도어 발론 타임, 즉 토럴 이스케믹 타임이 모텔리티 롱텀 아웃컴이 더 팩터가 될 수가 있다. 단 심텀 도어 타임이 상당히 길 경우에 도어 발론 타임이 의미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Non-ST elevation acute coronary syndrome의 경우에 unselected patient에서는 early invasive나 delayed invasive가 큰 차이가 없었고 randomized control trial이나 meta analysis에서는 환자의 리스크 에스티메이션 해서 하이 리스크 환자를 early invasive 하는 게 아웃컴이 좋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ES 가이드라인에서 하이 리스크, 그레이스 리스크 스코어가 140 이상 또는 very high, 해모다인 unstable하고 카드제닉 샥일 때는 immediate invasive 2시간 이내에 하는 걸 레코멘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non-STEMI에서 optimal 타이밍에 대해서는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과거하고 비교해 볼 때 발표된 가이드라인에는 non-high risk 환자한테서 selective invasive strategy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추가됐고 2021년도에 ACC AHA 스카이 가이드라인에서는 ES 가이드라인과 거의 유사하고 intermediate low risk 환자한테서
이번 기간 동안 리바스쿨라이제이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얼리와 딜레이드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랜덤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 두 개가 있는데 TMAC 스터디와 베네딕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TMAC은 3,000명의 환자를 얼리 딜레이드 1,500명씩 나누어서 6개월 동안 24시간 기준으로 한 거고 프라이머리 아웃컴에서 death, MI, stroke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에서 death, MI, refractory ischemia가 early intervention, early invasive strategy가 상대적으로 좋았고 high risk, grace risk 스코어가 140 이상인 환자한테 early가 도움이 됐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스타디 자체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진행이 됐고 실제 PCI를 한 환자는 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드러그 일러팅 외에 베어메탈 스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데이터를 현재 우리가 리얼월드 프랙티스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베네딕 스터디가 2018년도에 서큘레이션 파블리시 됐지만 12시간, 48시간, 72시간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아웃컴을 봤는데 역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이 리스크, 그레이스 리스크 스코어가 140 이상인 경우에는 얼리 인베시브가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현재 가이드라인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자세히 보면 PCI 환자가 40% 안팎이고 또는 베어메탈이나 포바 환자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에서는 60% 이상 넌스테미는 PCR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스탠을 쓰는 경우는 60%다 훨씬 더 많죠. 그렇다면 이 혼돈스러운 데이터를 과연 리얼월드 프랙티스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역시 가이드라인에는 베어메탈보다는 드러그 일러팅 스탠을 레코멘드 하고 있고 듀러블이나 바이오데그레이브 같거나 듀러블이 좋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뉴 제너레이션 DES라는 것은 과거에 사이퍼나 텍사스 이외에 출시된 드러그 일러팅 스탠을 다 뉴 제너레이션 드러그 일러팅 스탠트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유로피안 하트 저널에 사실 기존의 17개 랜덤마이즈 컨트롤 스터디를 메타 어널리시스라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모텔리티나 MI 큰 차이는 없고요. 리커런트 이스키미아나 또는 하트 페일리어는 입원을 상대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가졌다라는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2021년도에 코리안 컨센서스, 엑스퍼트 컨센서스에서도 역시 환자 개인별로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에서 인베시브 타임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리너 펑션에 따라서 4개의 그룹을 얼리 딜레이드 인베시브로 나눠서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는데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발런타임이 넌스템에서 아주 큰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였고 유사하게 나이에 따라서 65세 미만, 65세 이상을 나눠서 봤는데 역시 얼리 딜레이드 큰 차이는 없었고요. 우리가 또 하나 넌스테미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약 25.5%에서는 토탈 오클루전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이 케이스는 나타나지 않고 약 40%가 RC, 33%가 랩트 서컴플렉스 리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넌스테미가 토탈 오클루전을 보일 때는 스테미 이퀴발런트한 치료가 필요하다. 심지어 스테미 환자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S가 내려가서 넌스테미 양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탈 오클루전을 가지는 넌스테미 환자는 메이스가 높고 올코즈 모텔리티가 높습니다. 또한 인파크 에리어가 상대적으로 넓고 근데 문제는 이걸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가 문제인데 최근에 스펙 트래킹 에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넌스테미 환자를 24시간 기준으로 도어트 발런타임을 나눈 다음에 프리티미 플로우에 따라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프리티미 플로우가 0-1에서는 도어트 발런타임이 큰 경우에 올코즈 데스가 높고 프리티미 플로우 2, 3에서는 사실은 도어트 발런타임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라이트 코로나리 아트리가 인디펜던트 프리딕터의 양상을 보였고요. 두 번째 딜레이드 하스피탈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패널에 계신 조경훈 선생님이 스테미 환자에서 12시간 또는 48시간, 12시간, 48시간 사이 두 군을 나눠서 레이트 커머를 비교해 봤는데 6개월, 3년 아웃컴이 레이트 커머 역시 나쁘더라. 넌스테미는 어떤가? 차정훈 선생님하고 안태영 교수님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데이터를 조금 보면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서 베어메탈이나 또는 PCR을 하지 않은 환자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가급적이면 올컴을 대상으로 해서 아웃컴을 비교를 했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24시간 넘는 경우에 올코드에서 카디악데스 리커런트 MI가 높다라는 보고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딜레이드 하스피탈라이제이션 환자한테서 왜 아웃컴이 나쁠 것이냐? 딜레이드 하스피탈 환자는 대부분 올드 에이지가 많고 카디오베스쿨 리스크 프로파일이 나쁘더라. 즉 그레이스 리스크 스코어가 높고 킬리 클래스 2, 3가 많고 DM 환자가 많고 또한 ATP가 체스트 페인을 가진 환자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구가 나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unsuccessful PCR 환자나 베어메탈, 카디오제닉 샤크 이거 다 빼버리고 실제 우리가 리얼월드 프랙티스에서 환자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DM 환자한테서 실제로 딜레이 그 심턴 도어 타임이 높아도 아웃컴의 차이가 별로 없고 넌 DMS 딜레이드 하스피탈라이제이션이 아웃컴이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스타디가 없어서 제가 이 스타디와 다른 스타디의 결과를 비교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이포테시스로 생각한다면 하이퍼글라이세미아 자체가 로우 옥시전 레벨에 대한 셀룰러 리액션 자체에 문제를 일으켜서 DM 환자에서는 아웃컴 차이를 보이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리비전 과정 중에 심턴 투 도어 타임을 36시간, 48시간으로 해서 데이터를 보여달라고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역시 24시간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컴플렉스 리전이 있을 경우에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컴플렉스 리전에서는 역시 심턴 투 도어 타임이 큰 경우에 모텔리티가 높은 걸 보였지만 넌 컴플렉스 리전에서는 양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토탈 이스케믹 타임을 보였습니다. 배성환 선생님이 이게 토탈 이스케믹 타임은 사실은 심턴 도어 발렌트 토탈 이스케믹 타임이죠. 그래서 48시간, 24시간, 24시간, 48시간 기준에서 나눠서 봤는데 48시간 넘을 경우에 올코즈에서 모텔리티, 하트페일리어에 의한 입원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25.5%가 토탈 오클된 넌스테미 환자가 있고 이러한 토탈 오클전은 인팍 예리가 커지고 리스크가 높습니다. 2017년도에 이미 넌스테미 환자한테서 리퍼퓨전을 빨리 시켜주면 아웃컴이 좋고 인팍 사이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이 데이터가 그걸 증명해주는 데이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리티미 플로우와 심텀 투 발런 타임을 가지고 48시간을 나눠봤는데 프리티미 플로우가 나쁠 경우에는 토탈 이스케이미 타임이 높을수록 아웃컴이 나빴고 프리티미 2, 3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테미에서조차 도어 투 발런 타임이 맥시멈 이펙트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에서는 딜레이드 하스피탈라이제이션이나 토탈 이스케이믹 타임을 줄이는 것이 non-STEMI 환자에 도움이 될 것 같고 EKG상에서 토탈 이스케미아를 보이는 토탈 오클루전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저희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포화를 할 거냐, 스탠을 할 거냐, 베어메탈을 할 거냐, 드러그혈증 스탠을 할 거냐 환자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에 따라서 얼리 인베스티브 스트래티지의 베네핏을 결정해야 될 것 같다. 다시 말해서 현재 환자의 그 리스크 팩터에 따라서 플랜을 결정하는 건 마찬가지고 딜레이드 하스피탈라이제이션 나타내는 환자한테서는 토럴 이스케미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PCR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인페로레트럴 토탈 오클루전이 의심이 될 때는 얼리 인베스티브 스트래티지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훈 선생님. 그 non-S 엘리베이션 MI의 인베이시브 스트래티지 언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잘 데이터를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연재는 우리 세브란스의 김명근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 두 연재는 인하대병원 우성희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다음에 디스커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연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자는 서울 성모병원의 이관영 교수님이시고 이 교수님의 강의해 주실 내용은 Optimal Revascularization Strategy of Non-Corporate Lesion in ACS Physiology Guided vs Image Guided입니다. 네, 이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성모병원 이관용이고요.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피지올로지 가이디드 vs 이미지 가이디드가 최근의 이슈인데 이제 이 중에 이제 이미지 가이디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 역할과 그리고 이제 ACS에서의 또 추가적인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이제 브로드하게 먼저 이미지 가이디드가 어느 정도의 지금 에비던스를 쌓았는지에 대해서 최근 메타 아나리시스를 바탕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현재 2021년하고 2018년 AHA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미지 가이디드 PCI는 이제 클래스 2A 정도의 레커멘데이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시저럴 가이던스에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레프트 메인이나 컴플렉스 코로나리 아트리 스텐팅, 스텐 페일리어 이럴 때 쓰거나 ESC에서도 옵티마이제이션 때 이제 쓰는 게 좋겠다. 특히 unprotected left main 리전에 클래스 2A 정도로만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23년 잭에 실린 이제 메타 아나리시스 결과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과 엔지오 가이디드 PCI를 비교한 게 한 21개 정도의 트라이얼이 11,000명 대상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이전 연구들은 이제 스몰 넘버를 바탕으로 해서 네거티브 아웃컴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포지티브 데이터들이 생겼고 이제 아이브스 XPL부터 시작해서 얼티메이트 레노베이트 컴플렉스 PCI 옥토버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가이디드 PCI 옵티마이제이션 처음 이제 좋은 리절트를 보였던 아이브스 XPL 같은 경우는 롱 리전을 대상으로 해서 엔지오그래피 가이던스보다 더 유의하게 해저드 레이쇼를 낮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했던 거는 이제 시술의 프로시저의 체인지가 많은 환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고요. 레노베이트 컴플렉스 PCI가 이제 올해 발표가 됐었고 1639명의 컴플렉스한 CAD를 바탕으로 인롤이 되었고 이것 또한 이제 2.5년 정도 메디안 팔로업 듀레이션 동안 이제 이 엔지오그래피 가이디드 PCI보다 유의하게 타겟 베슬 페일리어 레이트를 낮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디악 데스 레이트를 유의하게 낮추었고요. 이제 최근 이제 일루미엔 4에 대해서는 디베이트가 꽤 있는데 이 디자인을 보면 OCT 가이디드 vs 엔지오 가이디드였고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보면 이제 DM 혹은 ACS 환자면서 이제 하이 리스크 타겟 리전이 있는 이런 환자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루미엔 4는 이제 메인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두 가지였는데 이제 타겟 베슬 페일리어에서는 유의하게 OCT 가이던스가 차이를 벌리지 못했고 누메리컬한 차이만 보였고 이제 미니멀 스텐 에리어 는 이제 OCT 가이던스가 훨씬 많이 높일 수 있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벤트 레이트가 엔지오 가이디드 군에서 좀 안 생겼던 것을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트렌드 자체는 이미지 가이던스가 좀 더 좋은 롱텀하게 보면 좋은 아웃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토버 연구 같은 경우 1201명의 대상으로 했고 컴플렉스 바이퍼케이션 리전을 대상으로 했는데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은 한 18%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보면 OCT 가이던스 PCI가 이제 엔지오 가이던스 PCI보다 이제 2년간 이제 베이스 레이트를 유의하게 낮춘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각각의 인디비듀얼 이제 카디악 데스 MI, TLR에서 차이를 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을 21가지 연구를 모두 메타 아나리시스를 해서 보면 이제 베이스도 그렇고 이제 카디악 데스, MI 스텐스 롬보시 TLR 모두 엔지오 가이디드 PCI보다는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 가이디드 PCI가 훨씬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리얼월드 데이터가 보고가 되었는데 이제 미국의 이제 메디케어 데이터베이스로 180만 명 환자 중에 이제 10만 명이 이제 아이브스를 사용을 했고 이게 한 7% 정도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한 20%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병원은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롱텀 팔로업을 해봤을 때 유의하게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 가이디드 PCI가 더 좋은 아웃컴을 보인 이런 리얼월드 데이터도 있어서 아마 이 클래스 2A 레커멘데이션도 조만간에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이미지 가이디드 PCI가 이제 피지올로지 가이디드 PCI와 비교해 보면 어떠냐에 대해서 이 메타에서는 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다 이제 엔지오 가이디드 PCI와 비교를 한 연구들이었고 이제 그 두 가지 연구가 이제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과 펑셔널 가이디드 PCI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였는데요. 이 트렌드를 보면 펑셔널 가이디드 PCI도 엔지오그래피 가이디드 PCI보다는 메이스 측면에서 유의한 결과를 더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근데 카디악 데스, 스탠스 로모시스, TLR에서는 모두 이제 해저드 레이쇼 1에 걸쳐 있는 걸 보이고, 임팩트 자체는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 가이디드가 가장 큰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한 연구도 이제 N수가 적지만 비교를 해보면 트렌드 자체는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이 좀 더 우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I에서만 유일하게 이제 펑셔널 가이디드 PCI가 이제 MI 레이트는 조금 더 우월한 것이었고, 이걸 랭코그램으로 P스코어로 비교해 보면 이렇게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이 좀 더 도움이 되겠다는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N수도 적지만 이제 두 가지 연구를 비교를 할 때는 이 그동안의 연구들이 모두 이제 피지올로지 가이디드 디시전과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완벽히 되지 않아서 엔지오 가이디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 이런 피지올로지 스트래티지와 그리고 이제 이미지 가이디드 스트래티지도 디시전 메이킹을 이미지 가이디드로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엔지오 가이디드 디시전 후에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이게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한번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펑셔널 가이던스 스터디들에서 디시전 메이킹 퍼포즈로 모두 거의 다 썼고, 옵티마이제이션 퍼포즈 쓴 건 유일하게 타겟 FFR이 유일하고, 반대로 이제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 가이던스에서는 디시전 메이킹 퍼포즈로 쓴 것은 포르자랑 플레이버밖에 없고, 모두 다 옵티마이제이션 퍼포즈로 이 장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 툴로 쓸 수 있는 에비던스로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고, 컷오프 밸류는 그럼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아직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터디는 포르자 트라이얼이고, 이제 한 가지 OCT 가이던스랑 이제 피지올로지 가이던스를 비교를 했는데, 이제 토탈 이제 메이스를 비교했을 때 P는 한 0.048 정도 되었지만, 이제 자세히 보면은 시그널 프리퀀트 엔자이나가 포함된 메이스를 본 것이었고, 그 각각의 TVR, MI, 올코스 데스에서는 유의하게 차이를 벌리지 못했었던 연구입니다. 플레이버 트라이얼이 이제 거의 처음으로 이제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 가이디드 디시전 개념을 도입한 연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터미디에이트 비주얼 에스티메이션 스테노시스를 바탕으로 FFR 가이디드와 아이부스 가이디드 스트레치를 비교했고, 이게 2년 팔로업 기간 동안 이제 아이부스는 8.5%, FFR은 8.1%의 포코가 발생해서 non-inferiority를 검증한 연구였는데, 이제 이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또 이제 FFR 가이디드 PCI를 사용하면 이제 non-inferior한 이 이벤트 레이트를 보이지만 PCI 개수는 적게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디시전 메이킹에 대한 컷오프를 좀 참고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포르자 연구에서는 OCT 바탕으로 한 연구였고, 에리어스테노시스가 한 75% 이상, 혹은 이제 50에서 75% 정도일 경우에는 이제 MLA가 이제 작은 혈관이었을 때 이렇게 기준으로 했었고, 럽처가 있는 혈관은 50에서 75%여도 이제 포함을 시켰던 이런 PCI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했었고, 플레이버에서 아이부스 가지고 한 연구는 MLA를 3 미만 혹은 이제 3에서 4 정도일 때는 플락 버든이 70% 이상일 때 PCI를 하는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하게는 이 정도 기준을 지금은 권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을 이제 보셨다시피 디시전 메이킹에 쓴 연구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PCI 리전 셀렉션을 위해서 쓰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 가이던스 플러스 피지올로지 가이던스와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 가이던스를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플레이버 트라이얼에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시행한 군이 이제 FFR 가이디드 군에서 50%, 아이부스 가이디드가 54%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옵티마이제이션 중에 된 군의 이벤트 레이트가 그나마 이제 아이부스 가이디드 군이 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좀 아이부스 가이디드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듯이 FFR 가이디드 옵티마이제이션은 이런 디퓨즈 디지즈, 스파즘, 톨초시티, 라지 마이오카디얼 브리징 이런 여러 가지 피폴들이 존재해서 이런 이제 좀 서브 맥시멀한 결과를 보일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ACS에서 있었는 좀 다른 결과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시간 관계상 앞에는 좀 넘어가고요. 이 메타 결과에서 보면 이제 이 두 가지 결과는 말씀을 드렸고,
있고 이 ACS랑 넌 ACS로 좀 나눠서 보았을 때는 이제 ACS를 포함한 연구들 중에 100% 포함한 연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지올로지 가이디드를 먼저 보면 이제 최근의 연구들만 ACS에서 결과를 좀 보였는데 플라워 MI는 네거티브한 아웃컴을 보이고 페임 트라이얼 ACS 서브그룹이나 프레임 MI는 포지티브한 아웃컴을 보였는데 이런 디퍼런스를 보이는 것이 아마도 이제 ACS에서는 플락 버든이나 몰폴로지가 좀 더 중요할 수 있고 이제 피지올로직 스터디를 하기에는 마이오카디얼 디스펑션이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고 컴플리트 트라이얼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좀 삼아 보면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스테미에서 이제 CR이 성공한 이런 연구였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옵스트럭티브 non-corporeal 리전 중에서 이 벌러러블 플락 피처를 보이는 게 거의 50% 가까이 됐고 또한 이제 non-obstructive한 리전이었어도 이벤트가 발생한 것 중에 20% 정도는 벌러러블 플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ACS 같은 하이리스크 페이션트에서는 몰폴로지컬 어프로치가 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럽처드 플락 같은 걸 보일 때 FFR이 0.81이라고 디프할 수가 있을지 이것은 이제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르실 텐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OCT 같은 게 발전이 되면서 럽처드 플락 스럼보스뿐만 아니라 이제 리피드 리치 플락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라피드 프로그레션하는 하이리스크 플락 개념들이 나타났고 그동안 MLA, 틱파, 플락 버든, LRP가 프로스펙트 연구 이후로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하이리스크 플락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지오그래피를 한 다음에도 이 플락의 이제 MI로 진행되는 레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지 가이드로 좀 더 잘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CS만 가지고 본 코홀트로 이 메타아날리시스 결과를 따로 구분해서 살펴보더라도 트렌드는 동일하고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이 가장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과 피지올로지를 비교해봐도 좀 더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이 우세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피지올로지는 넌 ACS 코홀트에서만 MI에서만 조금 더 우월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코머는 올코머인데 ACS로 보자면 좀 더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현재 가이드라인은 이 이제 컬프렐 리전에 대해서는 인팡 릴레이티드 아터리는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 보는 게 클래스 2A고 넌 인팡 릴레이티드 아터리에서는 이제 2B 정도로 좀 더 에비던스가 필요해서 여기에 대한 이 에피커시를 보는 연구가 필요하겠고 또한 이제 벌러러빌리티 가이디드 PCI를 넌컬프렐 리전에서 보는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런 인트라베스큘라 가이디드 PCI와 이제 피지올로지 가이디드 PCI를 ACS 넌컬프렐에서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줄여보면 이미지 가이디드가 메타아날리시스에서 엔조 가이디드 PCI보다 더 우월한 결과를 보였고 리얼월드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모탈리티를 낮추는 결과를 보였고요. 피지올로지와 비교를 해봐도 스탠 옵티마이제이션은 우월할 거라 생각이 되고 디시전 메이킹에서도 이제 아직은 데이터가 적지만 이제 좀 더 이제 우월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ACS에서 그게 두드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요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예,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대구로병원 김진원 교수님께서 해주실 거고, 뭐 김진원 교수님 인비보, 인비트로 전부 다 열심히 OCT 관련된 우리 한국의 이미징 툴 개발에도 앞장서는 교수님이십니다. 김진원 교수님이 오늘 강의해 주실 내용은 Who will be the final winner in ACS PCI OCT vs. IVUS입니다. 김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OCT IVUS Acute Coronary Syndrome 시츄에이션에서 굳이 두 개를 비교하겠다는 모티베이션이 잘 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다이렉트 컴패리슨 데이터가 이제 상당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서브그룹 어널리시스 데이터들은 상당히 자세히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오피니언 트라이얼 결과들을 보면은 ACS 페이션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환자들에서 넌 인페리어한 OCT가 IVUS에 비해서 넌 인페리어한 결과를 보여준 바가 있고 올해 퍼블리시된 OCT IVUS 랜덤 데이터를 봐도 이거는 이제 숫자가 꽤 됩니다만은 또 두 개가
갭이 벌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통계적으로는 사실은 non inferior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ACS에서 베네핏은 있지만은 굳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굳이 그 디퍼런스를 보기 어려운 그런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메타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데이터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부스하고 OCT 분석을 해보면은 두 개가 큰 차이는 없는 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러프한 데이터이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카미르 코트 데이터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치 AMI 세팅에서는 OCT 가이드드 PCI가 좀 좋아 보이지만은 그 갭이 그렇게 뭐 확연하지가 않고 또 카미르라고 하는 데이터 자체가 다이렉트 컴패리슨 잘 웰 디자인된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미징 모달리티에 대한 오버올 데이터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두 개를 또 비교한 연구도 있습니다. 아주 스몰 스타디인데 이게 어디서 찾아냈는데 이집트에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작은 숫자인데 랜덤에서 6개월 결과를 봤더니 메이스가 OCT가 아이부스에 비해서 좀 낫다 이런 결과를 보고한 데이터가 올해 퍼블리시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앞에서 이관영 교수님 잘 얘기해 주셨지만은 OCT도 그렇고 아이부스도 그렇고 프로시저럴 디시전하고 옵티미제이션하는 테크니컬 석세스를 어침하는 데는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OCT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아이부스 보면 마음이 갑자기 편해지는 이제 그런 거 경험을 많이 하는데 OCT 보면 다이섹션 다 있지만은 사실 그게 클리니컬 임팩트를 가져올 정도의 큰 어떤 시그니피컨스가 있느냐 하면 또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아이부스로 봐도 그 정도의 갭은 그냥 놔둬도 임팩트 그렇게 크지 않고 롱텀 결과는 힐링되면서 문제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OCT하고 아이부스가 에큐트 코로나의 세팅에서 프로시저럴 베네핏은 확실히 있지만은 두 개를 굳이 비교했을 때 그 장단점의 차이가 클리니컬 임팩트로 연결될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의 그 서브그룹 데이터들 보면은 사실은 비슷한 그런 유용성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이부스 OCT의 뭐 장단점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 이 장단점 때문에 자꾸만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하고 싶은 그런 동기들 같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 이렇고 이런데 이 두 개가 혹시나 어떤 결과에 차이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모티베이션이 아마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방이 이제 저희는 3개이기 때문에 이 방에서 이거 쓰면 그냥 저 방에서 저거 씁니다. 굳이 이거를 더 좋기 때문에 저기 쓰고 있는 걸 기다려서 일로 가져와서 쓰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차이가 그렇게 이제 확연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까지의 그 단점들을 전부 보완하는 쪽으로 이제 뉴 제너레이션이 이미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부스도 이제 60MHz 저희 병원 들어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보여주는 이 데이터를 보면은 OCT랑 비교해서 거의 필적하다. 파이브러스 캡이나 달색의 정도를 뭐 거의 OCT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실제 사용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하지만은 예전에 아이부스보다는 이제 훨씬 좋아진 그런 해상도의 임프루브먼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OCT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는 이제 페네트레이션 뎁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도 런칭이 돼서 클리니컬 필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TCT 그룹이죠. 그 하버드 그룹에서 만드는 스펙트럴 웨이브라는 컴퍼니에서 올해 TCT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Deep Penetration OCT는 이미 상용이 되어 있고 FDA 클리어런스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몇몇 병원들, 이제 매스 제너럴하고 그 프론티어 병원에만 이제 랜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의 Deep Penetration OCT를 보면은 마치 아이부스의 그 페네트레이션 뎁스를 거의 다 반영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CT 가서 이제 많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고리즘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 정보를 만들어내는가, 피직스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데이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저희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몇 가지 클론인데 이 사람들이 논문으로 내지도 않고 자기들의 이제 컨피던셜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보면 딥
OCT는 굉장히 좋은 페네트레이션을 만들어낸 것은 분명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단점은 얘기할 게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OCT를 썼을 때 아이부스는 그냥 콘트라스트 없이 이제 쉽게 하는데 이건 콘트라스트 써야 되니까 문제 있지 않느냐, 그런 또 컨선이 있지만은 저희 이제 강 교수님이 올해 퍼블리시 시킨 데이터를 보면은 굳이 콘트라스트 다이 쓰지 않고 펜타스타치 써도 거기에 필적하는 세이프티가 담보되면서 이미징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콘트라스트 다이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테르모에서 나온 이 OCT, OFDI죠. 하이 스피드 OCT는 초당 100ms의 굉장히 빠른 풀백을 달성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100ms의 풀백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콘트라스트 다이를 비교했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런 하이 스피드 OCT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1초에 전장의 이미징을 얻겠다는 강한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1초에 얻기 때문에 콘트라스트 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셀레인으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예전에 울트라 하이 스피드 OCT 저희가 잠깐 이제 갖고 있는 기술 테스트할 때 해봤는데 이 정도의 풀백 스피드가 되면은 콘트라스트 다이가 필요가 없습니다. 셀린의 1초에 100mm의 전장의 이미징 애퀴지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장점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인프로에도 불구하고 언더라잉 플락 바이올로지에서 키가 되는 추가적인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컨선을 갖습니다. 프로시저에는 확실히 베네핏이 있다. 옵티미제이션, 또 디시전 메이킹도 좀 좋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플락 바이올로지를 봐서 치료적 전략의 롱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실은 컨트로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루미언 4 트라이얼 같은 연구를 자꾸 하는 이유입니다. 과연 굳이 내 눈이 이미징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막 어떤 분들은 나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 눈만 봐도 이미징에 필적하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데이터 의문을 갖는 거죠. 사실은 인터벤셔니스트들이. 그래서 일루미언 4 트라이얼 보면은 이제 네거티브가 나왔습니다. 아이부스로 OCT를 굳이 봐도 그냥 엔지오를 보는 거랑 뭐 거의 비슷한 것 같다. 에큐트 코로날 신드롬에 그 결과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모티베이션을 갖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락 바이올로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하냐? 사실은 멀티모달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플락 바이올로지에서 주는 인포메이션이 추가적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널사이브스의 프로스펙티브 트라이얼 1, 2를 보면은 리피드 컨텐트를 보는 것이 플락 버든의 아이부스 인포메이션에 추가적인 베네피셜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다는 데이터를 왁스만이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멀티모달하게 리피드를 더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과연 널사이부스에서 봤을 때 그 리피드를 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더 스트롱한 인텐시브한 스타틴 치료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디스커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과연 그 플락 볼든의 리피드 컨텐트가 많으면 더 스트롱한 뭐 PCSK9 인히비터로 넘어간다거나 하는 다른 전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프랙티스 패턴에 있어서 메디컬 패턴, 테라피우틱 스트래티지에 있어서 그런 큰 변화의 인포메이션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더 디베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널스에서 나오는 이 리피드 인포메이션 매우 중요하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스펙트럴 웨이브의 이제 딥 페네트레이션 OCT는 널스를 컨비네이션한 멀티모달 이미징이 이제 런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스펙트럴 웨이브라고 하는 그 컴퍼니의 코파운더에 3명이 들어가 있는데 한 명이 하버드 게리 티언의 OCT 파더가 들어가 있고 한 명은 그 하버드의 그 널스의 파더라고 하는 짐 뮬러가 코파운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이제 TCT 그렉 스톤이 이제 어디든 안 끼죠. 그렉 스톤이 또 들어가서 3명의 파운더를 런칭을 시켰기 때문에 널스의 정보를 붙인 멀티모달 이미징이 런칭이 되었습니다. 올해 TCT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멀티모달 이거는 상당히 스트롱한 큰 데이터고 또 뭐 백그라운드에 TCT라는 강한 메디컬 그룹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으로
드라이빙 걸는데 뭐 상당히 참 좋은 전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까지는 이제 한국에 없었지만은 저희도 이제 겨우 한 개 갖게 됐죠. 그래서 멀티 타겟팅 컴포지셔널 이미징이라고 하는 플림을 풀리 인티그레이션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2명의 페이션트를 테스트를 휴먼에서 했고 올해 TCT에 이제 첫 데이터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에 보면 여기서는 인플라메이션 정보하고 또 레이드 패턴의 힐드 플락의 컴포지셔널 피노타입하고 또 마이크로 캘시피케이션을 동시에 이제 볼 수 있다는 데이터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데이터는 특히 인플라메이션 같은 경우는 아마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콜키친을 쓰든 혹은 뭐 인터루킨 1 베타 패스웨이 이니비터를 뭐 굳이 그걸 쓰든 간에 어쨌거나 엔티 인플라메이션에 대한 치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강동호 교수가 AHA에서 이 시리얼 팔로업 이미장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정보가 치료적인 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임팩트가 있는가 보면, 컨벤셔널 스타틴 테라피의 리피드 로어링 스트래티지를 해서 보면은 리피드가 떨어지는 거랑 비례해서 힐드 플락 볼든이라는 인플라메이션 볼든이 코릴레이티브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을 우리가 팔로우업 했을 때 그 스타틴을 가지고 리피드를 떨어지는 거 가지고는 인플라메이션 버든을 낮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일럿 테스트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엔티 인플라메이션의 전략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지금 파일럿 테스트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결과들을 보면은 멀티모달 이미징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랜드마크 시점이 오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아이부스, OCT 그냥 시츄에이션에 맞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고 클리니컬 임팩트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는 다른 추가적인 정보가 아마 갭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원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우성일 교수님께서. 다음은 급성 관동맥 증후군의 치료에서 약물 풍선의 역할에 대해서 강원대학교의 허예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큐트 MI 매니지먼트에서 DCB의 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말씀 주신 그 교수님들의 데이터에 비하면 이 주제가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스텐트 중심의 어떤 그런 PCI 에라에서 허들을 조금은 더 잘 넘을 수 있는 그런 대안 중에 하나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어큐트 MI 매니지먼트의 가이드라인을 현재 보면 PCI가 피저블하지 않은 몇 개의 컨디션을 제외하고는 프라이머리 PCI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베어메탈보다는 뉴어 제너레이션의 DES를 이용해서 PCI를 시행하는 것이 어큐트 MI의 인팍티드 마이오카디엄의 루퍼퓨전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의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 초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뉴어 제너레이션은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프로시저럴 석세스 그리고 에피커시의 임프루브먼트에 있어서 거의 최고점에 다다라 있지만, 우리가 레이트 피리어드에 분석을 해보면 스텐과 관련된 카디오베스큘라 이벤트에 있어서 스텐 타입과 관계없이 베어메탈 퍼스트 제너레이션, 세컨드 제너레이션의 경우에 있어서 카디악 데스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습니다. 퍼스트 제너레이션의 경우에는 오히려 베어메탈보다 더 안 좋은 성적을 보이는 그런 타겟 리전 페일러의 리절트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 어널리시스의 결과를 이 아웃컴별로 보면 메이스, 그리고 타겟 리전 페일러, 카디악 데스, TLR, MI, 그리고 스텐 스롬보시스에서도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입니다. 퍼스트 제너레이션 DS의 경우에는 베어메탈보다 오히려 안 좋은 아웃컴들을 보이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고, 세컨드 제너레이션은 베어메탈 스텐과 유사한 그런 컴패러블한 아웃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베릴레이트 피리어드의 메탈 코로너리 스텐과 관련된 애드버스 이벤트의 메커니즘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겠지만, 서제스트 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는 스텐 스트롯이 마로프전시 되거나 언커버드 되거나 아니면 니오에스로스클레로시스, 그리고 스텐 언더 익스펜션과 같은 이러한 스텐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그랜드 DES 레지스트리의 그 내용을 보면
이 스텐과 관련된 인스턴트 리시너시스, 트롬보시스의 이벤트의 어떤 코렐리에이션과 관계 있는 팩터들이 스텐트 길이가 길수록 그리고 넘버가 많을수록 그리고 멀티베슬에 스텐팅을 한 그런 경우에 이러한 아웃컴들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네, 흥미로운 거는 이 한 논문의 어떤 연구의 결과를 보면 어큐트 MI 리전과 스테이블 리전에서의 이 스텐 스롬보시스의 어떤 그 생기는 리스크가 좀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어큐트 MI 리전에서는 언커버드 스트럿의 비율이 좀 증가하고 파이브러스 캡 thickness가 감소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패솔로지 파인딩을 보면 플랜 럽처가 있었던 어큐트 MI 리전의 경우에는 네크로틱 코어 위에 있는 스텐 스트럿의 거의 이 니온티마 커버리지가 없거나 아니면 아주 굉장히 미니멀한 그런 커버리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스테이블 리전이었던 경우에는 네크로틱 코어 위에 파이브로 에스로마가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두꺼운 그런 인티마가 커버리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렇지만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드러코티드 벌룬이라고 하는 것은 벌룬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라이포필리칸 매트릭스를 통해서 엔티프롤리퍼러티브 드럭을 베슬월까지 전달하는 그런 로컬 드럭 딜리버리 디바이스가 되겠고 퍼머넌트 임플란트가 없다는 그런 특수한 어떤 장점을 가지는 디바이스입니다. 따라서 스텐과 아니면 스캐폴드와 관련된 니오에스로스클레로시스 그리고 스롬보틱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 포린바디가 없기 때문에 롱텀 뎁트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레이트 피리어드의 베슬 인라지먼트 혹은 플락 리그레션과 관련된 레이트 루멘 인라지먼트와 같은 그런 베네핏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메타 어널리시스 결과인데요. ISR 리전과 드노보 리전의 그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에 있어서 DCB와 다른 모든 디바이스를 컨트롤로 해서 메타 어널리시스를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3년 아웃컴에 있어서 올코즈 데스와 카디악 데스에 있어서 페이버러블한 그런 DCB의 어떤 베네핏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노보 디지즈만 따로 뗀 스몰 베슬 디지즈 환자를 대상으로 한 베스킷 스몰트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트라이얼의 결과를 3년까지 익스텐전을 시켜보았는데요. 보시면 메이스 레이트가 세컨 제너레이션 DES와 DCB가 컴패러블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1년 이후에 레이트 피리어드에 보면 랜드마크 어널리시스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밀러한 아웃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디바이스별로 분석을 해보면요. DCB의 DES를 베일아웃을 했을 때가 가장 성적이 안 좋고 반면에 그 다음에 성적이 안 좋은 것이 퍼스트 제너레이션, 세컨 제너레이션과 DCB는 유사한 컴퍼러블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DCB가 다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석세스 레이트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옵티멀 리전 프리퍼레이션입니다. 기존의 ISR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에더키트한 조건을 티미3 플로우가 유지되면서 메이저 다이섹션이 없고 레지듀얼 다이아미터 스테노시스가 포바 이후에 30% 미만으로 유지가 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TLR을 포함한 이런 타겟 리전 페일리어 레이트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포바 이후에 레지듀얼 다이아미터 스테노시스를 20%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인디펜던트한 타겟 리전 페일리어의 프리딕터가 된다는 것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 사실 DCB의 트리트먼트의 가장 그 메인 리미테이션은 다이섹션입니다. 다이섹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큐패스 클로즈와 관계된 어떤 이미디어트의 어떤 피리어드에 있어서 아웃컴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코리안 데이터를 보면 타입 C 이하의 어떤 다이섹션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뒤에 팔로우를 해보면 아예 다이섹션이 힐링돼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미니멀한 다이섹션으로 남는 그러한 좋은 어떤 비나인한 프로세스를 겪는다는 그런 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CB의 세이프티 IP컷이는 스몰 베슬 디지즈뿐만 아니라 레퍼런스 베슬 다이어미터에 상관없이 좋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최근에 발표된 한국 데이터를 통하면 5년 팔로우업으로 드노보 라지 베슬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에서의 DCB를 매칭을 통해서 세컨 제너레이션 DS와 비교를 했을 경우에 메이스와 MI 그리고 TVR 메이저 블리딩 레이트에 있어서 모두 다 페이버러블한 수피리어한 그런 아웃컴을 보여주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큐트 MI에서는 어떨까가 궁금하실 텐데 사실 데이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테미는 레블레이션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라고 몇 년 전에 발표가 되었었고 DCB와 뉴어 제너레이션 DS를 비교했었고 이 스터디에서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나이머스 FFR이었는데 양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레인 루멘 러스와 미니멀 루멘 다이어미터에 있어도 양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 비슷하게 DCB와 뉴어 제너레이션 DS를 스테미 환자에서 비교를 했었고 N수를 조금 늘려서 몇백 명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올코즈 모텔리티 3년 팔로우를 했을 때에 아웃컴에 있어서는 양군 간의 유의가 차이가 없었다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넌스테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DCB와 스텐을 비교하였는데 이 스텐2 그룹은 DS뿐만 아니라 BMS를 그냥 컨비네이션한 그룹과 비교를 하였었고 마찬가지로 타겟 리전 페일리어와 아웃컴에 있어서 양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우리가 어큐트 MI 세팅에서도 DCB 트리트먼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리안 데이터는 사실 이제 전무한 상황이고 앞서서도 김용훈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어큐트 MI 세팅에서 스테미보다 어쩌면 넌스테미가 좀 더 글로벌한 어떤 인시던스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넌스테미에 대해서 DCB와 DES의 트리트먼트를 비교한 그런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숫자긴 하지만 이 코리안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통해서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기로 하였고요. DCB 레지스트리는 성공적으로 DCB 트리트먼트를 한 그룹을 셀렉션해서 MI 환자를 보았더니 96명이었고 아시는 것처럼 PTRG DES 세컨 제너레이션 DS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매칭해서 96명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DCB 트리트먼트의 경우에는 알려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벌룬 투 베슬 레이시오를 대략적으로 1.0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엔지오그래픽 리절트를 만족시킨 경우에 DCB 트리트먼트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매칭을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양 군간에 유의한 클리니컬 캐릭터리스틱스에 있어서 차이는 없었고요. 다만 프로시저럴에 있어서는 DES 온리 그룹에서 RCA의 포션이 좀 더 많았고 민 디바이스 다이어미터가 좀 더 컸고 AC 이니비터와 ARB의 사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이어 아웃컴을 보시면 숫자가 적어서 이벤트가 좀 없는 항목들도 있지만 DES 온리 그룹과 DCB 온리 트리트먼트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특히 DCB 그룹에서 보면 리전 스롬보시스라든지 메이저 블리딩, MI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고 TVR에 있어서도 유의하게 컴퍼러블한 그런 좋은 베네핏을 보여주었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전체 메이스에 있어서는 양군 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이제 하나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좀 끝내고자 하는데요. 25세 남자 환자가 바이스탠더 CPR로 소생이 된 상태에서 넌스템이 서든 카드 어레스트로 저희 병원 응급실에 내원을 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NGO 소견은 서브 토탈 어클루전 LAD 소견입니다. 그래서 아이부스를 봤더니 이제 스트롬보스가 있으면서 적절한 플락이 막혀져 있는 그런 어클루전된 양상이었고 플레인 포발을 하기 전에 스로보 석션을 한 4-5번 한 것 같고 그리고 열심히 플레인 포발을 해서 이런 아이브스 이미지를 확인해서 레지듀얼 다이어미터 스테노시스가 적게 만들었고 그리고 플로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바 이후에 이렇게 플로우가 잘 유지됐고 또한 이 환자의 나이가 지금 굉장히 베리 영 에이지 페이션트였기 때문에 저는 DCB 트리트먼트를 시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환자는 많이 호전이 돼서 바로 3일 뒤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틀 뒤에 코피가 났다고 일단 환자가 ER에 한 차례 왔었고 바로 그 다음에 갑자기 레프트 쪽에 앱도미널 페인이 심해서 다시 ER을 통해서 왔는데 CT를 찍었더니 이 로어 앱도멘 쪽 그리고 펠빅 에어리어, 스크로톨 에어리어까지 휴지한 그런 헤마토마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랩을 보면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조금 다운되는 양상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환자는 이런 듀얼 엔티플레이트리 포턴트한 P12 이니비터를 쓰고 있었지만 사실 이 환자의 경우는 스텐트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하는 마음으로 P12를 끊었고 모노 싱글 에이전트 엔티플레이트 에이전트로 했고 한 달 뒤에 팔로판 CT에서는 보다 레졸루션 된 결과를 보였고 3개월 뒤에 한번 NGO를 해봤는데 페이턴트하게 LAD의 플로우 잘 유지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우리가 DES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로서 ISR, 스텐스롬보시스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떤 그런 임플란트 디바이스가 남지 않는 이런 DCB 트리트먼트가 좋은 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 중에 또 하나의 어떤 섭 세팅으로 어큐트 MI 환자 특히 우리가 그 석세스풀한 어떤 DCB 트리트먼트의 조건이 되는 경우라면
한 번쯤은 이러한 트리트먼트를 또 다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라지 스케일드 어떤 랜더마이즈 트라이얼들의 결과를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혈관 질환이 있는 스테미 환자에서 나머지 혈관을 언제 재개통수를 해주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전남대학교 병원의 김민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이렇게 딴 데 들렸다 오다가 좀 늦어 시간 맞춰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제 그 강의 주제는 멀티베슬 한 50%에서 동반된다고 되어 있는데 스테미 환자에서 그 난칼프리 레전의 리바스큐션 타이밍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이 주제로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하고 있는 프랙티스는 아마 스테이지드로 아마 핸들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이제 잘못되면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요. 되게 이제 뭐 스롬보티 텐던스를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다가 뭐 난칼프리 놀이프로로 놔버리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올 수가 있죠. 하지만은 이전부터 이제 나와던 그 제기됐던 문제가 타이밍을 도대체 언제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 좀 괜찮은 환자들은 바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됐던 건 사실이고요. 스테미 멀티베슬 환자에서 그럼 뭐 컴플리트 리바스큘레이 좋냐 아니면 컬플이 좋냐, 요거는 이제 이미 사실 뭐 결론이 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가이드라인도 바뀌어 있고요. 주요 이제 랜드마크 트라이얼은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컴플리트가 가장 규모가 컸고 여기서 이제 거의 정리가 된 분위기인데,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5개 연구 모두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만족을 했습니다. 슈피리어리티고 대부분 이제 리피트 PCI 레이트를 줄여서 요거를 이제 드라이브가 돼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만족을 했고, 왜냐면 FFR 가이디드로 이제 한 연구도 있고 엔지오 가이디드도 한 연구도 있고 컴플리트는 이제 FFR 리커멘드 했지만은 거의 하질 않았고 타이밍이 다 다릅니다. 프라미는 인덱스, 컬프리가 컴페어 그 투도 인덱스를 권장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 정도만 인덱스를 했고, 다나미는 올 스테이지드, 컴플리트도 이제 올 스테이지드로 나눠서 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뭐 좀 문화적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인슈런스 프로블럼 관련해서 아마 세학 연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RCT는 뭐 금년에 2개가 나왔지만 이때까지는 이제 없었고요. 컴플리트의 서브 그룹을 봤을 때 이렇게 그 타이밍에 따라서 입원했을 때 되게 미디언 이틀째 했고 퇴원 후에 45일째 했는데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이 컴플리트 리바스큘레이 좋은 것은 그대로 결과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그대로 계속 쓰이고 있고요.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보시면은 먼저 2021년 미국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클래스 1인데 그냥 컴플리트 트라이얼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드로 이렇게 하되 데스나 MI를 줄 수 있겠다. 컴플리트 트라이얼의 리절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반을 해서 클래스 1으로 줬었고요. 이미디어트로 하는 거는 클래스 2B로 줬습니다. 2B로 줬고요. 금년에 ESC도 바이오바스크가 이전에 나오기는 했는데 아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업데이트는 하지 못했고, 바이오바스크 결과라고 해봤자 결국은 이제 요 결과를 이제 인덱스파이 해주는 결과가 되겠는데, 보시면은 인덱스 프로시저도 해도 되고 45일 안에 해도 되고, 이거는 그냥 그 컴플리트 트라이얼 레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5개 아까 랜드마크 트라이얼, 특히 컴플리트 트라이얼이 굉장히 임팩트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컴플리트 리바스큘라리제이션 퇴원 후에 해도 되고 아니면 인덱스 스테이블 하면은 인덱스 프로시저 때 해도 된다라는 것이 현재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RCT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가 됐고요. 현재는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 내면은 무조건 다 리젝을 당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오퍼레이터 디스크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뭐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는 나오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바이오바스크를 간단히 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오바스크는 이제 프라이머리로 스트로크가 들어가 있고요. 스테미가 40%입니다. 논 에스텔 배시 ACS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테미로 한정을 한다면 파워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논 인피리어리티뿐만 아니라 슈피리어리티도 만족을 했습니다. 프로토콜에서 이미 이제 이거를 적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로는 이제 MI와 이 언플랜드 리바스큘라레이션 레이트를 줄임으로써 이렇게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저자들은 결론을 내렸고, 실제로 이 넌 컬프릿 이게 퇴원 후에 제가 6주 안에 이번 중에 또는 퇴원 후 6주에 하나 하라고 돼 있는데 시간이 되게 한 15일째 아마 했을 겁니다. 15일째 그 미디안 데이가 15일째인데 그쪽에서 이제 되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프로그레션 해가지고 이 MI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퇴원 후에 하는 것이 맞냐라는 그런 조금 제가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멀티스타일즈 AMI인데 이번에 유럽에서 ESC에서 발표를 하고 AJM 이제 퍼블리셔 됐던 연구인데, 이것도 굉장히 보면은 원래는 이제 데스 MI 여기 이스케미아 드라이브 리바스큘레이션만 들어 있었는데 환자가 등록이 안 되니까 이 두 개를 이제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갖고 샘플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하트페일리어와 스트로크를 넣어서 줄여가지고 이렇게 이미디어트와 스테이지드 보시면은 스테이지 PCI 타이밍은 19일 45일째 뭐 퇴원 후에 하라는 말이고요. 뭐 피지올로지나 다른 뭐 모달리티는 맨데토리가 아니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를 보시면은 뭐 이미디어트가 더 확실히 좋았죠. 확실히 좋았고 노 인피리어리티 만족하고 하이라키하게 슈피리어리티까지 만족을 했습니다. 아웃컴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 언플랜드 리바스큘레이션이 더 낮은 것은 비슷합니다. 퇴원 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레션 충분히 했을 것 같고, 이 논페타 MI가 확실히 적은데 요거를 이제 몇 미니 한번 들여다 보면은 스폰테니어스 MI 타입 1이나 4B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타입 4A가 스테이지에서 굉장히 많죠.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이미디어트로 하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굉장히 좀 디스커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스테이지는 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던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적인 아웃컴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멀티스타즈 AMI와 바이오바스크의 결과는 현재 가이드라인에 좀 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고, 아주 스테이블한 환자에서는 이미디어트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저희 병 이제 그 PI로 해서 다기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이고, 타이밍 보는 사실은 뭐 지금 현재 진행된 연구 중에 좀 마지막 연구가 될 것 같은데, 스테이 멀티베스 환자하고 인플레이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디어트와 요거는 이제 앞에 두 연구하고는 달라가지고 스테이지 PCI 타이밍이 입원 중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처음에 설정을 했고요. 인클루전을 보시면은 레이트 커머 제외를 하고 2.5mm 이상, 카디오 샥은 당연히 제외하고요. 레프트 메인은 사실 뭐 이렇게 포함시킨 연구도 있고 제외시킨 연구도 있는데 N수가 많지가 않아서 크게 영향은 못 미칠 것 같고 저희는 일단 제외는 했습니다. 팀이 플로우 떨어졌으면 손은 안 대긴 좀 어려우니까 일단 이것도 뺐고, CTO도 뺐고요, KBG 뺐고, 그다음에 좀 사실 저희 센터에서 많이 등록을 했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좀 환자를 배제하지 않고 대부분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킬리프레스가 좀 높아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엔드포인트는 다른 멀티베스 연구와 비슷하게 오코즈 모탈리티와 이게 잘못 적은 바꿨습니다. 그냥 MI입니다. MI가 들어갔고요. 언플랜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컴포지트하게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에 관련된 연구는 현재 바이오바스크와 멀티스타즈는 퍼블리시가 됐고요. 아이모더는 좀 다릅니다. 스테미 환자인데 오늘 이제 이미디어트 IFR 가이디드 컴플리트 리바스큘라이제이션과 스테이지드 CMR 가이디드,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른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도 이제 여기 계시는 강동호 교수님도 잘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다음 달에 이제 등록이 끝나고 제가 아마 후년 초에는 아마 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논 인팔리타트 PCI 타이밍인데요. 어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원 중에서 해결을 하자라고 했고, 바이오바스크나 멀티스타즈는 대부분은 퇴원 후에 했습니다. 멀티스타즈는 FFR을 5% 정도에만 사용을 했고요. 바이오바스크는 여기서 사용을 권고를 했지만 실제로 20% 정도에서만 FFR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 1년 아웃컴을 받고, 저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엔조상에서 70% 이상, 처음이나 뭐 엔조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70% 이상이면은 PCI를 권고를 했고, 69% 사용, 좀 옛날 컨셉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FFR 맨데토리로 조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어큐트 스테이지 때 FFR 보는 게 뭐냐면, 실제로 제가 요거보다 더 큰 문제가 이게 팔로우를 해보니까 뭐 예전에도 사실 이미 알려진 컨셉이지만은 QC 예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스테이블 상태에 서브 어큐트 지나면은 혈관이 좀 커진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환자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여기 보여주는 요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들이 나와서 어큐트나 서브 어큐트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레셔널레가 다행히 많이 있어서 약간 언더에스티메이션 되긴 한데 그래도 문제가 없다라는 레셔널레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테미 멀티베스 환자에서 리바스큘레이션 스트레토제에 관한 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컴플리트냐 컬플릿 온리냐는 뭐 거의 해결된 문제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요 두 가지인데 지금 사실 이제 요게 더 많이 뭐 진행되고 더 많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교수님께서 발표도 해주셨는데 NGO로 해야 될지, 뭐 FFR로 해야 될지, OCT가 좋을지, 아이브스가 좋을지 그런 많은 국내 연구들도 지금 진행이 시작된 연구들이 있고요.
타이밍에 관련된 연구는 바이오바스크와 멀티스타즈는 논 인피리어리티 만족이 돼 있는 상태고 제가 저희 연구까지 같이 보면은 좀 더 이렇게 보완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연구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컴플리트 트라이얼 결과를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굳이 무리하게 이미디어트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스테이지 PCI로 가도 충분할 것 같고, 하지만 아주 스테이블 환자에서는 이미디어트 PCI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바스크나 멀티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이드라인을 인텐시파이 할 수 있게 얼리 컴플리트 리바스크라이션 페이버로 하는 결과가 나왔고, 옵션 스티밍 같은 경우는 장점은 입원 중에 다 확인을 했고 마더레이트 병변의 루틴으로 저희가 FFR 가이드로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희가 좀 더 컨셉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5개 강의에 대해서 이제 디스커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선생님들 의견이나 질문이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해요. 좀 늦게 와서 하여튼 세 번째 강의부터 들었는데 제가 이제 심근경색 연구회 때 강의가 이제 노블한 인트라바스큘러 이미징을 하고 왔는데 사실 거기 들 귀하신 분들이 여기 강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김진영 교수님께 질문 드리면 그 이제 아까 보여주신 플림 OCT가 이제 상당히 많이 진행됐고 도터라고 이제 국내 회사가 이제 OCT 준비하고 저도 이제 뒤에 이제 거기 백그라운드에 뭐 김진영 교수님 많이 기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직은 조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거의 저희가 임상이 거의 쓸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저는 그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환자들 대상으로 좀 데이터를 쌓아서 아까 뭐 스펙트럴 웨이브도 좋겠지만 저희 거 가지고 많이 좀 연구했으면 하는데 교수님 그 이제 아마 지금 당장엔 안 된다고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교수님이 아시는 부분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회사는 저는 뭐 아카데미즘에 있으니까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 상용 시스템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퍼스트 휴먼 올해 TCT에 발표했던 거는 연구용 시스템이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상용 시스템입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른데요. 상용 시스템은 엔지니어가 없고 기사가 운영을 하고요. 또 그냥 의사랑 운영하는 게 캣방하고 똑같이 아이부스처럼 운영을 하는 거고 지금 상용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제 생각에는 더 많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길이 멉니다. 아직까지는. 또 뭐 얘기 드릴 거 이것만 갖고도 얘기 드릴 거 굉장히 많지만은 제가 이제 해보니까 알게 된 게 있는데 기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노하우가 또 다른 측면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카테타 시스가 한 개가 들어가더라도 완전히 달라요 이게. 아이부스가 갖고 있는 시스의 질과 테르모 시스랑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의 질이 완전히 다른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 글로벌 레벨로 올라갈 수 있고 저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한국에서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미 팔아버렸을 텐데 저는 여기서 할 거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같이 할 겁니다. 아니, 김진우 선생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아니 저 여기 있습니다. 그 아까 저기 슬라이드에서 보니까 스타틴을 먹어도 6개월 후에 팔로우한 거에서 여전히 인플라메이션이 많다고 그러는데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그 인플라메이션이 많다는 게 뭐 동물 실험 데이터에서 증명이 된 거겠죠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생각이 되고 그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환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 이게 LDL이 기준치 이하로 70이하로 떨어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그 얘기이신 거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팔로업 데이터는 휴먼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직은 안 한 거고요. 그 인체 내에서 동물 실험에서 안 했습니다. 동물 실험 저거는 이제 휴먼 데이터고요. 사람 데이터인 건 아는데 동물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휴먼 데이터고. 그러면 환자들마다 그 패턴이 다 다르던가요? 예. LDL 레벨과 상관없이. 예. 이렇게 이제 벌어지고요. 또 HA 저희들도 이게 이제 6개월 했는데 확 떨어졌으면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의외로
LDL 그 인플라메이션 버든 자체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않는데 LDL이 많이 떨어진 사람은 인플라메이션도 많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런 패턴은 봤습니다. 근데 오버all 통계적인 차이가 확 떨어지진 않아서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게 앞으로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올해 HA 발표하고 뭐 굉장히 핫 이슈여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디스커션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런칭하고 있는 거는 그 플레임을 가지고 그 만약에 인플라메이션 버든이 높으면 랜덤을해서 항염증 치료를 했을 때 이제 이런 연구를 지금 런칭을 하려고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파일럿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시리얼 이미지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 차이를 반영하는가 그걸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 이제 대규모 본격 연구를 프로스펙티브. 네, 한 가지 코멘트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일단 김진원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진행한 강도호 교수님 좀 짧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교수님들 계셔서. 네, 일단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6개월 데이터는요, 저희가 non-culprit 리전에서의 6개월 메디컬 팔로업 데이터가 되겠고요. 스타틴이나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크로페이지 드리븐 시그니처들, 패솔로지로 저희가 이제 다른 베스를 통해서 매크로페이지 드리븐 시그널이라는 건 다 확인을 했고 그것이 이제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속 데이터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인터벤션으로 모디피케이션한 부분들, 특히 DCB로 치료한 부분에 대한 그런 컴포지셔널 아웃컴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허예영 교수님께 예. 늦게 와서 하여튼 질문 2개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아이자 디자이어 2인가 그 ISR 리전에서 보면 DCB 하기 전에 스쿼링 벌룬을 하고 이제 DCB 하는 게 더 좋다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걸 했었는데 그 이제 드노보 리전에서도 혹시 이제 벌룬 타입에 요즘 워낙 뭐 다른 올라버리 뭐 여러 가지 벌룬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과 좀 관련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혹시 데이터 있으면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냥 플레인 벌룬은 사실은 우리가 아주 균일한 어떤 그 플레인 벌룬 엔지오플라스티의 결과를 사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레커멘드 하는 거는 가이드라인에서도 non compliant, 레귤러 어떤 벌룬 쉐입의 다일레이션을 우리가 목표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은 칼시파이드 리전이나 조금 헤비한 리전의 경우에는 스코어링 벌룬이라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뭐 그런 엔지오스컬프트라든지 아니면 뭐 NSE 이런 벌룬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데이터가 지금 올해 아마 그 신은석 선생님 거기에서 국산 그 코리안 데이터를 하나 내셨는데요. 그런 엔지오스컬프트 스코어링 벌룬을 이용해서 한 그룹과 컨벤셔널 그룹을 비교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엔지오그래피 리절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DCB 트리트먼트의 석세스 레이트가 높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추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은 더 대규모로 해서 저희가 확실한 랜덤한 그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훨씬 더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영 선생님, 뭐 다들 또 궁금해할 것 같은데 아까 같이 그렇게 큰 혈관 DCB 하면 삭감되지 않나요? 근데 그 환자의 경우에는 제가 회사에서 도네이션을 받았고요. 지금은 저희가 그 랜덤 트라이얼을 하고 있어서 그 회사에서 그 라지베슬의 경우에는 지금은 연구에 등록된 환자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까 그 보험 세션에서 서존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라지베슬 지금 현재 저희가 2.75까지만 DCB를 쓸 수 있어서 3.0 이상인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그 에비던스가 없다고 계속 정부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 이 트라이얼의 어떤 데이터들이 조금 좋게 나온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DCB는 치료하기 전에 이제 리전 프랩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DCB도 지금 드럭이 다른데 그 다른 드럭 사이에 특히 이제 오늘 어큐 코로너리 신드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큐 코로너리 신드롬에서 DCB 드럭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뭐, 지금 사실 우리가 많이 쓰고 상용화되어 있는 거는 파클리탁스를 코티드고, 지금 일부 유럽 쪽에서 시롤리무스를 가지고 지금 상용화도 일부가 되어 있고,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드럭
이게 잘 아시겠지만 드럭의 성질이 다르니까 뭐 하이드로포빅, 하이드로필릭, 그다음에 업소션 레이트에 있어서는 지금 시롤리무스는 약간 인피리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웃컴은 지금 소규모에선 별 차이가 없었지만 레일루멘 러스에 있어서는 파클리탁셀이 조금은 더 좋은 아웃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디지즈의 어떤 프레젠테이션에 따라서 어떨지는 그것도 또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훈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논스테미 환자에서 아주 이미디에이트 인베이시브 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24시간 뭐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환자는 사실은 좀 더 빨리 하는 게 이득이 분명히 있는 환자가 있을 것 같고 아직 저희가 지금 가이드라인상에서 말하는 그런 크라이테리아로 환자를 제대로 구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프랙티스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해볼 수 있는 게 사실 뭐 카디악 엔자임 엘리베이션 얼마나 되는지 또 에코나 이런 이미징 모달리티는 좀 더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통해서 이 환자가 조금 더 빨리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데 어느 가이던스를 될 수 있을지 교수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답이 없는 질문 하시니까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 가이드라는 건 상관없이 사실은 우리가 스테미 환자에 논스테미는 우리가 프라이머리 PCI가 아니라는 생각 하에 빨리 서두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나 굳이 늦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어트 발란 타임 자체가 사실은 스테미 환자한테서도 이제 거의 이펙트가 맥시멈이에요. 줄일 대로 줄였기 때문에 더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리 하스피럴 딜레이를 줄이기 위해서 딜레이드 하스피럴제이션을 줄이자라는 얘기고 그게 결국은 토탈 이스케믹 타임을 줄이게 되는 거니까 넌 스테미라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넌 스테미가 아니라 스테미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딜레이하지 말고 빨리 하면 어떨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답이 없으니까 가이드라인에서도 그런데 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현 교수님 아까 그 강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선생님 어떤 연구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24시간 딜레이 말고 48시간 딜레이를 했을 때도 그냥 똑같이 안 좋은 걸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거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컷오프 타임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게 결국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니라 더 뒤에 있었던 사람이 문제여서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예리한 질문 하시는데요. 사실은 살짝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DM하고 넌 DM에 있어서 사실은 딜레이드 하스피탈라이제이션을 24시간 아니라 36시간, 48시간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은 시간이 딜레이 될수록 P-밸류 값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점점 시간이 더 딜레이 되면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 24시간 앞쪽으로 당겨서 비교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론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 예, 김 교수님 한 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예, 전 부천홍보병원 변성욱이라고 합니다. 네. 그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 저도 경험은 적지만 이렇게 넌스테미로 이제 진단해서 시술 들어가 보면 이제 토탈 오클루전이 이제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저도 이제 교수님 강의해 주신 말씀처럼 이런 분들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은 빨리 했으면 좀 더 빨리 했으면 예후가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좀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아까 보여주신 데이터처럼 토탈 오클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이드라인보다 좀 빨리 들어갔을 때 더 이득이 있다 이렇게 주신 그런 데이터가 있는 줄 몰랐었고 그다음 이제 그런 이제 토탈 오클루전이 넌스테미에서 25% 정도나 이제 비중 차지하는 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그래서 가이드라인에는 이제 하이 리스크 그 이제 얼리 인베이시브가 필요한 하이 리스크 그 크라이테리아에는 이제 토탈 오클루전이 의심되는 경우 그런 거가 이제 언급은 없지만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좀 알 수 있으면 굉장히 예후 향상에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결국 이제 주중에 오신 환자분들은 별 문제가 안 돼서 다음날 하게 되지만 그래서 24시간 지키지만 결국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런 때 오신 넌스테미 환자들이 문제 될 것 같은데 그런 환자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너리 CT를 이제 응급실에서 진행해서 토탈 오클루전이 보이면은 뭐 주말이라도 나와서 이제
시술을 한다든지 그런 뭐 전략 같은 건 어떨지 교수님께서 혹시 하시는 뭐 어떤 전략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왜냐하면 제가 PCI 팀이 플로우 그리드 아웃컴에 비교를 한 데이터를 제시를 했는데 저널 측에서는 우리가 PCI를 하기 전에 어떻게 팀이 플로우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엔지니어를 해보니까 팀이 플로우가 그렇게 나왔지. 그렇게 아웃컴을 나타냈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해서 난감했거든요. 사실은 그걸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널을 찾아보니까 스펙 트래킹 앤 에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또는 뭐 V7, V8 뭐 리버스 찍는 뭐 이런 방법도 동원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아직까지는 사실은 답이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러나 레트로 리드 자체가 우리가 이 케이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그 김민철 교수님하고 이관용 교수님한테 아주 짧게. 네, 부천세정병 이관용 선생님께 질문 한 개 올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거 보면은 피지올로지 vs 미디어 가이드 뭐 이렇게 비교하는 연구 데이터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NGO도 그다음에 피지올로지도 이미지도 각 멀티모달리티 이미징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연구자들의 시선은 그냥 벌서스, 그러니까 뭐에 뭐 이렇게 비교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가 추구하는 건 환자를 잘 보기 위해서 시너지를 추구하는 건데 시너지는 잘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드에서 뛰고 있는 그 클리니션 입장에서는 코레지스트레이션이 좀 아쉬울 때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이미지 가이디드 PCI 할 때 인트라베스큘러를 보면 OCT나 아이부스 측면에 다 오토메이티드 풀백인데도 불구하고 코레지스트레이션이 안 되니까 엔지오는 엔지오대로 따로 놀고 아이부스나 OCT는 그것대로 따로 놀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연구자 입장에서는 코레지스트레이션이 어떤 의미가 있으실지 또 시너지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필드 어도테이션이 좀 잘 안 되고 늦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되게 프랙티컬하고 중요한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코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OCT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엔지오를 찍고 이제 OCT 하고 나서 그게 코레지는 이 두 가지 모달리티는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피지올로지를 가지고 코레지스트레이션 엔지오랑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필립스 장비에서 싱크비전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고 이제 싱크비전의 이제 아이부스 코레지스트레이션 기능이 또 엔지오와 이제 아이부스를 코레지해주는 이런 기능들인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개발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피지올로지와 이미징을 코레지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들은 아직은 개발이 조금 더딘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이제 피지올로지 가이디드 디시전을 하고 이제 이미지 가이디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지금 프랙티스에서 이제 가장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 이 저희 프랙티스일 텐데 이제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장비를 저희 기관에서도 요즘에는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 30%에서 40% 환자들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코스트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고 외국에서도 이렇게 프랙티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지올로지를 이제 이미지의 파인딩과 인테그레이션하는 그런 작업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이제 피지올로직 인덱스를 이미지에서의 어떤 파인딩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 생각에는 추가된다면 이제 프리벤트 같은 연구들이 좀 해답을 줄 것 같은데요. FFR 네거티브인데도 불구하고 아웃컴이 발생하는 환자를 이미지 가이디드 벌러러블한 이런 퀀터터티브, 퀄러터티브 이런 피처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냐를 보면 그걸 인테그레이션한 우리가 이미지의 컷오프 밸류를 잘 정해줄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부성현 네. 김민철 교수님 하나만 그럼 네. 짧은 짧게 질의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MI 컴플리트 리스파이큘라리제이션 그 시기를 지금 45일 이내로 하라는 게 지금 클래스 1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그 파이어 트라이얼이 이제 올더 MI 컴플리트 PCI를 이제 인덱스 하스피탈리제이션으로 이제 해서
그 이벤트 레이트가 굉장히 낮게 나온 트라이얼이 하나 있었는데 이 45일 이내가 이제 클래스 1이긴 하지만은 그 컴플리트를 이제 인덱스 하스피탈리제이션에 다 맞추는 게 더 예후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미 이제 지금까지 트라이얼 결과들을 토대로해서 가이드라인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45일 이내 또는 이제 인덱스 하스피탈 때 하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나온 아까 이제 파이어 트라이얼은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CR이 올더 페이션트에서도 FFR 가이드로 좋다라는 이제 결과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제 그거를 말을 해준 것 같고, 이번에 나온 이제 멀티스타즈 그리고 바이오바스크 모두 이미디어트 좋은 쪽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약간 좀 맹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것보다는 이미디어트도 나쁘지 않다, 이런 스테이블한 환자에서는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가이드라인이 당장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년 뒤에 이제 그 결과까지 나오면은 좀 정립이 될 것 같긴데 스테이블한 환자에서는 이미디어트로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식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아주 아큐 코로너리 신드롬의 언맷 클리니컬 니즈에 관해서 심도 있게 토의된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패널 선생님 그리고 참여해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